90년대 외교적인 분쟁 속에서 국제금융 세력의 활동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97년도에 우리나라가 국적법을 양계 혈통주의로 바꾸게 되면서 1987년도부터 태어난 외국인까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 조항까지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해당 특례는 2000년에 헌재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게 이르죠. 이러한 국적법 개정에서 전쟁에 따른 혼혈화 발생 문제를 염두했다고 의심하는 이유엔 90년대에 유라시아에서 다양한 군사적인 분쟁이 있었고 차세대 산업 패권을 위해서 전쟁까지 벌어질 뻔했죠. 하지만 이러한 방해물로 인해서 실패되었지만 소련 해체부터 2000년까지 외교적인 국제관계는 이런 식으로 작동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국민당 대표로서 92년에 공산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 해당 발언에서 이념 분쟁과 동구권 경제 블록을 염두에서 발언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대그룹은 김대중, 김정일, 로너드 레이건을 비롯해서 미국의 외교에 협력하던 회사였습니다. 유럽을 담보로 움직이는 국제금융 세력의 하수인으로서 조지 소로스는 다양한 금융 공격을 벌이면서 프랑스에 협력을 했었고, 이를 통해 벌게 된 천문학적인 자금을 가지고 각국 사회를 개조하는 결사대까지 만들게 되죠. 소련의 해체고 통일을 맞이한 독일이 마르크를 이용한 기초통화 체제를 국제금융 세력이 한 차익 공격을 강행해서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면서 한 머니를 이용해서 유라시아 금융 위기를 벌이게 되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유럽과 일본으로부터 채권을 받아서 동남아에 금융 투자를 했다가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게 되었고 IMF로 가는 원흉으로 되죠. IMF가 발생하기 2달 전에 미국은 한국의 수출을 금지하는 슈퍼 301가 발동하게 된 배경에서는 92년도부터 미국을 고립시키는 외교 군사 활동에 한국의 큰 영향을 했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수사를 중단하면서 정작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김영삼 세력을 겨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안기부는 김대중 후보를 반공 여론으로 꺾기 위한 조작극을 벌이게 되죠. 검찰이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수사를 중단하게 된 배경에서는 마약으로 돈 세탁하려는 세력을 잡기 위함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폭의 마약 거래를 잡기 위해 총 집중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국제 마약 조직이 한국까지 개입하면서 북한은 이에 발 맞춰서 전 세계에 마약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본과 독일 세력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에 개입한 이권 집단이 총 4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독일, 한국의 한보와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범죄 조직이었죠. 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범죄가 발생하기에 이릅니다. 그로 인해 김대중 정부 때의 마약 범죄 조직을 정치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법적 단속 및 처벌 체계를 만들게 이르죠. 물론 당시 북한에도 마약을 계속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 위기가 발생한 직후에 독일과 북한 간의 마약 유통 커넥션에서 큰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북한이 97년도쯤에 독일의 쓰레기를 받아들였다는 점은 범죄 물품 밀매 사업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사찰하고 자신을 공격했던 사직동 팀과 김영삼 정부의 비서관을 계속 고용된 점은 김영삼 세력의 외교 커넥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권을 키워내기 위한 포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기부 요원을 대폭 숙청해버리게 된 배경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로버트 김 사건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 간의 정보기관의 다툼과 갈등이 저는 그게 원흉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면은 김대중 정부가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바꾸면서 정보요원을 어떻게 숙청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퇴임하기 직전에 공동경비구역에서 김훈중이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 직전에 김대중 세력과 안기부 간에 큰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군산복합체가 개입을 했는지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당 사건을 은폐해버리게 이릅니다. 한편에선 인도네시아에서 폭동이 발생하여 정치 집단과 화교 세력이 무너지게 되죠. 해당 폭동의 배경에서는 미국을 위협했던 일본과 독일의 자원 외교를 꺾어버리기 위한 외교 공작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기부의 대북 공작에 속했었던 흑금성, 즉 박지서가
북한의 고위층을 만나고 한국과 미국 간의 정보기관의 갈등이 심해졌던 97년도에 북한의 군사 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김대중 후보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박치서를 향해서 다양한 지원과 함께 미국의 CIA로부터 망명 제의를 받을 정도로 외교적인 두각을 크게 나타내게 되죠. 하지만 김영삼의 지원을 받은 이명박 정부 때에 기밀 누설로 수감되어서 옥살이를 치르게 됩니다. 김대중의 노벨평화상은 어쩌면 전쟁으로 당시 선거를 파괴하려던 세력을 물매기렸던 행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김영삼 정부가 97년 대선에서 이회창과 이인재 후보를 동시에 지원했는데 이게 어쩌면 미국 군산복합체의 손길이라고 판단하는 이유에서는 바로 이회창 후보가 미국의 국방과 군사복합체에 굉장히 많이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의 부시 가문이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버리게 되죠. 지금까지도 부시 가문은 이권을 위해서 계속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가 외교적으로 전쟁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반발한 군산복합체가 루인스키 스캔들로 클린턴을 협박한 게 아닐까 싶네요. 클린턴도 이를 알았는지 스캔들이 터진 직후에 군산복합체의 이권을 챙겨주는 사막의 여우 작전과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습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미국의 2000년 대선에서 부시 가문이 선거 판결 끝에 다시 대통령 직책에 탈환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 때에서도 북한은 군산복합체를 위해서 테러를 강행했었죠.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전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인 테러에도 반응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북한도 이를 알았는지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나라가 IMF 체제로 들어선 다음에 한국이 가장 개방된 국가로서 일본 모델에서 미국형으로 바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예측이 맞아떨어졌는지 미국의 FRB가 한국 금융을 개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국회와 대학에서 미국식 로비와 MBA 과정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적극 개입을 해버리게 되죠. 여기에 발맞춰서 김대중 대통령은 공권력까지 강행해서 정재계가 외세에 결탁하게끔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과 IMF는 서로 뜻이 달랐는지 미국은 IMF 자금이 각국 산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외교적인 횡포도 일삼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는 외세가 한반도에 개입하면서 방해물이 될 수 있는 토착 세력을 없애기 위한 부패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해버리게 이르죠. 그래서 김대중과 문재인은 서로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99년도쯤에 한국 직원을 대대적으로 감시해버리는 인권 유린을 해버리게 되는데 뒷 배경에선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협력하면서 프랑스의 반미 시위와 다뉴브 강 또는 무역 보복까지 미국이 90년대에 유럽과의 갈등이 근간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국정농단을 벌였었던 아들은 납치될 뻔했다가 탈출하는 일이 있었고 심지어 아버지는 페인트 달걀을 맞는 테러를 당하게 되죠. 한때 미국을 견제했던 헬무트 콜 독일 총리와 하시모토 일본 총리는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몰락하게 이릅니다. 헬무트 콜 독일 총리가 젊은 아내의 감시로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일본과 독일도 나름대로 고도 성장으로 마련한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미국의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만한 적극적인 투자 공격을 강행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IT 산업을 비롯한 경제 점령을 느리게 막기 위해서 신용카드나 비대면 거래가 아닌 현금 결제로 자신들의 경제 패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을 담보로 움직이는 세력도 일본과 독일의 저항과 방어를 알았는지 한국을 키워진 원인에서는 초록색으로 총 3가지로 나누었고 한국이 7년 대침제를 겪은 다음에 급성장해버리는 호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지만 일본과 독일, 김영삼 계열이 죽지 않은 원인에서는 바로 일본과 유럽이 군사적으로 미국을 고립시키고 미국이 시장 경제로 먹고 살 수 없게끔 테러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에 저는 미국 쪽에서 한 발 물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도 반미 감정이 굉장히 거셌었죠. 영국도 미국과 유럽 사이에 이중 외교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라크를 폭격하면서 중동의 석유 패권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이라크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유라시아 전쟁이 발생해도 은폐된 이유를 총 3가지로 나눠서 분석해서 결론은 미국은 자신의 경제, 군사 패권을 키워주는 거대한 수요층을 유라시아 전쟁으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무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 위기가 터진 직후에 빌더버그 회의에서 여러 강대국들의 기득권들이 많이 모여지게 됩니다. 특히 색깔별로 이렇게 나누었죠. 자, 그래서 빌더버그에 참석했던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식으로 파벌이 나뉘어져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95년도부터 미국은 끊임없이 성장했지만 반대로 일본과 독일은 계속 금융 규모가 성장하지 않는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95년도 기준으로 일본과 독일이 합해서 미국을 뛰어넘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게 되죠. 마지막으로 기존의 기득권이 다수결의 원리로 외세가 공격과 포섭을 하고 피지배 계층이 뛰어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외교 역사의 학습이 지금까지 은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이용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모 수술과 사적 보복까지 난무한다는 점을 국제관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뒷배경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국제관계를 잘 배우면 배울수록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